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1930년대 항주시기 중국 민속학과 손진태 조선민담집 중역의 배경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아시아 문화 콘텐츠 연구소 소속의 권혜영이라고 합니다. 1925년부터 우리나라 민담이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1900, 이제 지금 이제 이 표를 보면 근대 시기, 그러니까 1920년대 초부터 30년대까지 중국에 번역된 우리나라 구비문학 목록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주작인이 1925년에 어사라는 잡지에 미아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 중에서 세 편을 먼저 골라서 조선 전설을 발표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청야라는 역자가 역시 미아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에 총 139편에서 40편만을 줄여서 단행본으로 국경에서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러시아 수집가가 수집한 가린 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설화를 세르지 페르스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20편만을 뽑아서 조선설화집을 발간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유소혜라고 하는 역자가 번역을 해서 중국의 조선민간고사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유소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유반농이라고 하는 그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에 그 신문화 운동을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유소회가 번역한 조선 민간고사에는 중국의 그 유명한 서비용이라고 하는 화가가 사파를 그려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이화여대의 홍석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34년에 오조계라고 하는 사람, 우자오씨에 의해서 마스무라 다케오의 일본 동화집 조선부 총 27편이 그 국경에서 조선 동화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손진태의 조선 민담을 비롯하여 역시 마스무라 다케오의 일본 동화집 조선부의 일부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중국 그 황주에서 예품과 부녀와 아동 그리고 부녀 순간 잡지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논의하게 될 그 내용은 바로 손진태의 조선 민담을 중심으로 특히 그리고 예풍 잡지에 실린 민담을 중심으로 중국의 1930년대 중반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손진태가 수집한 민담이 소개되었을까라는 배경을 중국의 민속학 동향과 연관지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논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아직은 손진태의 조선 민담이 중국에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연구나 논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 사실은 이 손진태 조선 민담이 그 중국의 예풍 잡지에 실렸다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과연 손진태 조선 민담이 중국에 소개되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을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일단 자료 문제가 이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 손진태 조선 민담은 예풍이라는 잡지에 총 34편이 발표되었는데 이거를 번역한 그 번역자가 전치우반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조선 민담이 중국에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한 게 없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연구된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로지 손진태 조선 민담이 예풍에 발표되었다. 오로지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제가 논지를 전개하는데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진태 조선 민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에 25편, 그 다음에 부녀와 아동이라는 잡지 8편, 부녀 순간이라는 잡지에 한 편이 실렸는데요. 우리 이제 요거에 우리가 그 중국 민속학 발전 단계를 통해서 손진태 조선 민담이 어떻게 해서 중국에 소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민속학 발전 단계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논의로 이렇게 크게 5개 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태동 단계, 형성 단계, 정체, 전환, 부흥 단계로 이렇게 그 시기 구분을 취한 이제 양철량의 아니 류철량의 그 중국 민속학 발전의 몇 단계에 근거한 시기 구분을 저는 취했습니다. 그 아까도 뭐 1930년대라든지 쭉 이렇게 중국의 그 민속학 얘기를 하실 때 전부 다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태동 단계는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인데, 이때 이제 가요를 가지고 가요 수집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민속학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그 가담을 해서 열심히 활동한 인물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주작인과 그 다음에 유반농, 호적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당시에 내전이라든지 뭐 일본과의 어떤 전쟁 이런 걸로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되면은 그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가요 운동을 하던 그 여러 사람들이, 인사들이 강제로 사직을 하거나 북경대학을 떠나면서 일부 인사들과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1927년부터 그 중산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민속학 운동의 중심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민속이라는 이제 학회지도 발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중산대학에서 일하던 그 민속학과 관련된 인물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활동하던 몇몇 사람과 또 새로운 인물들이 광저우에 있는 그 절강대학으로 오면서 민속학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이제 민속학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볼 손진태 조선 민담집은 바로 요 당시에 이제 소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 단계를 여기서는 1927년부터 37년까지 보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그 손진태 조선 민담은 1934년부터 1936년 사이에 항주에서 발간된 예풍이라는 잡지에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는 1933년 1월에 창간해서 1937년 3월에 정간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뭐 상해 사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휘말리면서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뭐 소설 올보라든지 뭐 남한문예라든지 하는 그 중요한 잡지들이 전부 다 폐간이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주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어떤 분위기에서 예풍사라는 그 단체가 설립이 되고 예풍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 예풍은 사실은 당시에 상해와 항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화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도 원래는 그 예술 잡지, 즉 그 미술이 중심이 된 그런 잡지였는데요. 여기 오늘 이제 제가 그 손진태 조선 민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중국의 민속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쫑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쫑징원은 누구냐면 그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에 그 전국 그 각지의 가요와 전설, 풍속, 민담 등을 수집해서 가요 주간에 발표를 하는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그 중국 민속학이 중산대학으로 옮겨갈 때 중산대학 조교로 가서 민속주간이라고 하는 잡지 편집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풍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하고 민속 전수 뭐 등등의 번역 일등을 맡았고, 다시 항주로 중국 민속학의 중심지가 옮겨갈 때는 역시 또 항주로 와서 항주 절강대학 강사를 하면서 민속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34년 봄부터 1936년 여름에 부인과 함께 일본 와세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그 손진태 조선 민담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쫑징원의 부인인 천치우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천치우반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치우반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제가 전혀 손에 넣지를 못했고, 그 없기 때문에 그 쫑징원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당시에 그 손진태 조선 민담의 그 번역의 배경을 대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술 잡지였는데요. 그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의 그 특색을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의 첫 번째나 파벌의 경계가 없었다. 그리고 장르가 넓고 내용이 아주 풍부하였다. 그리고 항일 구국의 애국주의 정신을 드높였고, 이 당시 혼란한 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전시회도 개최하면서 특집보도 출간하고,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 그 장르가 넓고 내용이 풍부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 잡지, 곧 미술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예풍에는 민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란이 개설이 되는데, 일본 일기 창간부터 된 건 아니고 일본 국기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바로 1933년 1월 15일로 이때 바로 쫑징원이 바로 이제 그 개입하면서부터 그 민소각 전문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풍에 대한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표지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풍의 겉표지고요. 그 다음에 속표지.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여기 보면은 이게 이건 이제 11기가 민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글이 많이 실리는 이제 호인데요. 여기 보면 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민소각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 위에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풍 목차입니다. 예풍 목차를 보면 이게 이건 12기, 이게 이제 예풍 목자인데요. 여기 보면 조선 민간 전설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시나요? 조선 민간 전설. 그리고 거기에 추자여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추자여사가 바로 이제 천출권인데, 천출권을 추자라고도 했고 사후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추 또는 추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권 일기 목차인데, 사권 일기 목차를 보면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민속과 관련된 것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풍은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였기 때문에 예풍 2권 7기와 2권 9기에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화 고찰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츠시마 쇼에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조선화 고찰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이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라 시대의 그 금성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조 시대의 안현 작품도 이제 소개되어 있고, 이게 안현의 산수, 가을 풍경이거든요. 수경산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조 시대의 이상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자료지 104페이지 각주 7번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자의 어운도를 비롯해서 또 뭐 이정 얼담 이제 이런 사람들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안 보이게 좀 할수 없나요? 이게 바로 김홍도의 투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조선화에 대한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논문도 실려 있는데요. 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마츠시마 그 쇼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미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동양화에서 조선화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일본 병합 이전에 조선 미술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의 성세도 국가의 성세와 관련이 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논지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만 예풍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풍 잡지가 그 1933년에 이제 창간이 됐는데, 일본 1기부터 쫑징원이 개입한 건 아니고 일본 9기부터 이제 쫑징원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일본 9기부터 이제 4권 4기까지 쫑징원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권 9기 요거는 지금 쫑징원이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실은 글이고, 나머지 2권 12기부터 4권 4기까지 실은 글은 일본 유학 시절에 실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 여름에 쫑중원이 부인과 같이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민속학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번역물을 읽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도라이 유조라든지 야나키타 구니오, 마스무라 다케오의 글을 소개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2권 12기에 실려있는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라는 글과 그 다음에 3권 8기에 실려있는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글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풍 12기에 보면은, 아니, 예풍 2권 12기에 보면은 이제 쫑징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쫑징원 씨가 출국하면서 그 민속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쫑징원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 민속학계의 항주 회원들이 송별회를 해주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쫑징원 씨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안경 쓴 분. 이분이 이제 쫑징원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두워서 좀 안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예풍 지필진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쫑징원 군, 그러니까 종경문 군하고 그다음에 그 천추자 여사라고 해서 천치우반을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실려 있는데, 이렇게 예풍 2권 12기에 그 이제 쫑징원 부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풍에는 이렇게 니시무라 신지와 마스무라 다케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문화사가 니시무라 신지 교수, 그 다음에 민속학자 마스무라 다케오 박사, 이렇게 해서 2권 12기에 실려 있고요. 그러면 중국 잡지에 바로 이제 손진태 조선 민담집이 총 41편이 실려 있습니다. 예풍에 25편, 부녀와 아동에 8편, 부녀 순간에 1편, 이렇게 해서 손진태의 조선민담은 그 총 34편이고, 마스무라 다케오의 일본 동아지 조선부가 부녀와 아동 4편,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출처가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3편의 그 조선민담과 관련된 글이 실려서 총 41편의 민담이 그 예풍과 부녀와 아동, 부녀 순간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예풍에 실려 있는 손진태의 조선 민담집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예풍은 보여드렸는데 부녀와 아동이나 부녀 순간은 제가 그 자료를 실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연변대학교에서 그 자료집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려있는 원문이 실려있는 자료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만 가지고서는 연구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예풍에 실려있는 손진태의 조선 민단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은 그 자료집 109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손진태 조선 민담에 어떤 제목을 가진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풍 2권 12기와 지금 4권 1기에 실려 있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글씨 잘 보이죠, 이거는요. 조선 민간 전설 첫 번째가 이제 대홍수와 인류, 이제 요거 내용인데, 여기에 추자 여사 역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4권 1기의 조선 민담, 여기에는 옆에 바로 손진태 원저 추자 여사 역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손진태하고 이 쫑징원 부부가 과연 실제로 만났었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적을 해봤더니 둘이 직접적으로 만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진태는 1933년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귀국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쫑징원 부부가 그 유학한 시기는 193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몇 달 정도 차이로 아마 그 손진태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쫑징원 부부는 일본으로 유학을 하러 간 것 같은데, 그
그렇더라도 이제 쫑정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민소과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또 일본 학자들의 글도 많이 읽었고, 계속적으로 편지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 한국에 아니 조선 일본에 와서도 그런 여러 가지 민소과과 관련된 그 사람들과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또 니시무라 신지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진태도 니시무라 신지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 손진태 조선 민담집에 대한 자료라든지 어떤 정보 같은 것은 금방 쉽게 얻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손진태 조선 민담집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정중원 부부가 접근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 손진태 조선 민담집이 중국에 번역된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부부가 아니 쫑증원과 그 천치우판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민담에 대해서 도대체 왜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일단 그 예풍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을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풍 3권 8기에 보면은 이제 쫑정원이 동국세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동국세식이는 누구나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홍성모라고 하는 조선시대 학자가 우리나라 연중 행사와 풍속을 정리한 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세시 풍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원과 요래를 바로 중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쫑정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중화주의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국세시기가 훨씬 더 본인들의 생각에 좀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국세시기 쫑정원의 글을 보면, 민속학의 근원을 연구하려면 고대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중국 문화사의 원류를 살피기 위해서는 고대 민족 역사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선, 류큐, 대만, 베트남 및 여러 남양 군도의 문화 연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방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우리의 정치나 통치상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동국세시기는 단지 중국 민속학 탐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민속학, 민족학 및 인류학 등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국세시기 말고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라고 하는 글도 썼잖아요. 2권 12기에 보면 이게 이제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 하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하고 안남, 그러니까 베트남과 중국의 같은 유형의 이제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번 시탐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는 우리나라 국문학자들, 특히 민속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한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달치형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함경북도 회령 부근의 민간 전설인데, 1930년대 일본의 이마니시우라고 하는 연구자가 먼저 처음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노달치형 전설은 우리나라 고대의 주몽 전설의 원시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마니시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쫑주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전설의 원류는 중국이다. 네, 그러면서 이 세 군데가 이제 아까 그 글을 보면은 세 나라에 비슷한 전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유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선이랑 그다음에 베트남과 이제 중국의 세 전설이 있는데, 이 베트남의 정부령 전설이 바로 이거고, 중국 그 동부지방에 이제 강소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송태조 출생 신화가 바로 이제 노달청 전설과 이제 비슷한데, 이 이 전설은 바로 그러니까 송나라 태조 출생 신화는 주몽 전설보다 더 발달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설의 발생지는 바로 중국이다. 그러면서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물속에 살고 있는 영물에 관한 전설이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과 조선에는 원시적인 의미의 전설만이 있고, 중국 전설이 원래 전설 형식과 가깝다. 그리고 조선 전설은 변형이 가해졌고, 베트남 전설도 원형에서 약간 첨부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설의 그 원형은 바로 우리 중국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달치형 전설 발생지 이제 글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국은 조선과 그러니까 안남 베트남이죠. 조선과 베트남의 일반 문화에 있어서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소재는 조선과 베트남에 깊은 영향을 줬는데, 지리적으로 이제 국경이 연이었기 때문에 청대 이래로 계속 그들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 우리에게. 그래서 정치적인 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제도나 습관, 신앙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벗어났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날 민간에 유포되어 있는 전설 중에는 중국에 있는 전설과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바로 이제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뭐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손진태 조선 민담이 중국에 소개된 것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부녀와 아동이라는 그 책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말씀드리대로 연배안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집에 보면 이제 부녀와 아동에 실려 있는 원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간단하고 짤막하게 이제 서문이 있는데요. 거기 서문에 뭐라고 이제 천추육관이 썼냐면, 우리 민담을 소개하면서 조선은 현재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문화가 아주 가깝다. 그리고 조선의 민간 문예는 다른 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조선의 민간 문예에는 독특한 색채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학자들이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추관의 그 서문을 보면 아까 남편인 그 쫑징원의 글보다는 약간 완곡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둘 다 그 사고방식이 약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국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다. 약간 너희는 종이다. 약간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저는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그 민담이 중국에 소개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일본과 일본어라는 매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 쫑징원을 비롯해서 이제 그 천추관이 우리 중국 자기 나라 그러니까 중국 민속학의 근원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조선 민담이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주변의 국가들을 조사를 해서 자기 나라의 그 민속학의 근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손진태 조선 민담집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어로 발간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중국에 소개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더라면 아마 지금 손진태 조선 민담이 34편밖에 소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전체가 다 소개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논문의 한계는 그 번역자인 천치오판에 대해서 기본 기초 자료라든지 실질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제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쫑징원을 통해서 이제 접근했다는 것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객관적이고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나타난다면 이 제 논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